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되자 이 미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북한은 식중독인 보털리누스 중독증이 걸린 뒤에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측은 이건 거짓말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원비어는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고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라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북한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자국을 방문한 미국인들을 억류시켜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이른바 인질 외교로 선호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정난한 얼굴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분노를 역으로 끌어올리는 꼴이 됐습니다. 미국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외교의 가장 근본은 인권이라는 사실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협치와 관련해서 야당도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야당과의 그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국은 그 팽팽한 긴장 관계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새 정부 출범을 서두르되 그 입법 문제 등 그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는 그 차후 국면으로 넘기기로 그 작정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수석부장관 회의에서 그 장관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이 조만간 그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그 임명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엊그제 기한이 그 만료된 그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그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3일간의 말미를 더 주면서 그 야당을 압박을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이 검증 결과를 보고 그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 지지가 훨씬 높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야 3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서 그 야당으로 그 상당히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그 김일수 헌재수장 후보자 인준 문제나 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야당은 이미 비협조로 그 일관하고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는 그 청와대와 그 여당을 압박하기도 그 힘든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 투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요. 이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대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가 이건 가짜 도장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상대방의 도장을 파서 옛날에는 그게 이제 위조죠. 네, 파서 예. 임의로 사용을 했다는 건데요. 건데요.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결혼 무효. 글쎄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데 이런 일이 있네요. 이 갈수록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잠입가경인데요.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 이제 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11시에 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사안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첫 결혼에서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장을 이주해서 그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안경환 후보자는 그 1975년 5살 연하의 그 김모 씨와 그 혼인신고를 했는데 상대의 도장을 이제 이주해서 일방적으로 그 서류를 꾸민 뒤에 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안 후보자 그 친지의 소개로 만난 김모 씨가 그 혼인을 주저하자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혼인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그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이제 당시 그 공판 기록에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김모 씨는 결국 그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 혼인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도장을 이주해서 그 혼인 신고를 하는 행위는 그 사문서 이조 및 그 행사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구속 수사하는 상당히 그 중대한 사안이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환 후보자 오늘
11시에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및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죠. 이거는 그래도 이게 뭐 좋아하고 이런 거는 잘못돼 이해는 되지만 근데 이게 또 도장까지 이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좀 혼인 신고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아니죠. 경우는 아닌데. 예. 서울대병원이 9개월 만에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는 얘기 어제 오후에 알려졌죠. 네, 굉장히 큰 뉴스였죠.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는 이제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바뀌어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김현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어제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료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지난 14일 공식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인 백선아 교수가 병사를 구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망 진단서의 사인 수정은 이를 직접 작성한 이 신경외과 전공의 레지던트죠. 레지던트가 이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수정 공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든 이제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이렇게 수정한 것은 개원이고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긴 하죠. 네. 이철성 이제 경찰청장이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정치적 상황과 물론 무관하리라고 전 믿습니다만 정치적 상황 변화가 그렇죠. 이건 뭐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를 맞으면 이제 병원장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선아 교수가 고집을 하는데도 이를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리라고 믿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을 계기로 북한을 향해서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로 돌아가자 공개 시위했다는 소식. 맞습니다. 어제 오후 63 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될 중요한 자산이다. 당면한 남북 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동안의 합의에서 찾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14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에 한반도 문제를 풀 해법이 있는 만큼 그동안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보자 이런 제안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서 원유철 의원도 출마를 선언을 했죠. 네, 7월 3일 전당대회가 있게 되죠. 이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은 원유철 의원과 홍준표 전 경남지사 그리고 신상진 의원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유철 의원 어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 만신창이화된 한국당을 젊고 강한 야당, 인생 중심의 생활정치정당, 정의롭고 쿨한 정당으로 뼛속까지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를 겨냥해서 대선에서 얻은 24%는 바로 한계가 아닌가 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홍준표 전 지사가 과거 청산을 내세워서 친박계 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원유철 의원은 이 팀플레이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예. 여기도 과거 청산이네요. 자유한국당도. 그렇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외고와 자사교를 단계적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외고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됐죠. 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예.
요게 그러니까 그 재지정하지 않겠다. 요게 이제 폐지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단계적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대체로 5년마다 이제 재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자사고 외고들은 대체로 2014년, 2015년에 재지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9년, 2020년에 이제 재지정을 받게 되죠. 2020년이요? 네. 그래서 대략 2019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연도가 될 때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가장 먼저 교육감님들 중에 이 외고 자사고 폐지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왜 그렇게 폐지가 돼야 되는지. 이 자사고 외고는 원래 그 생겨나지 말았어야 될 학교들이 생겨난 거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어떤 그 인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외고를 만들었고요. 자사고의 경우는 그 학교의 입학금이나 등록금 등등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3배쯤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결함 보조금, 학교의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국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고 그 남는 돈을 다른 교육 경비로 쓰면서 학교를 운영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됐는데요. 그 뜻과는 뜻과는 전혀 다르게 외고의 경우나 자사고의 경우는 완전히 입시 학원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고의 경우는 뭐 외국어를 밤 11시까지 뭐 아주 외국어만 줄기차게 가르쳐서 뭐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자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 형태의 일종의 기숙형 학원 같은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어요. 네.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입시 학원처럼 됐다. 아마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일반 고등학교도 입시 학원 된 거 아니에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는 여기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자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교육으로 하고 그래서 뭐 교과서 치워놓고 EBS 교재 갖다 놓고 시험 문제 맞추는 준비 과정이 결국 고등학교 교육 과정처럼 돼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새롭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한 과정으로서 자사고 외고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지적하고 이런 방침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국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서울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네, 서울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서울이고요. 대개 각 지역에는 뭐 한도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는 많은 일반고들과 차별 대우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혜를 받고 입시의 날짜도 일반고보다 먼저 해서 이 좋은 학생들 다 뽑아가고 또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다 그 지역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혹은 도 단위에서 학생들을 뽑거든요. 가령 우리 여기 경기도에 같은 경우 용인 외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 거기에 근데 그 용인 출신한테 몇 퍼센트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을걸요? 그게 몇 퍼센트가 있지만요. 실제로 그것이 유효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제 이 학력 격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들어간 아이들도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계층화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돼야 된다는 의견은 일반 고등학교 쪽에서도 많이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에 나가는 학생들 일부, 정말 일부입니다. 경기도 같으면 뭐 불과 한 2, 3%도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사고 외고를 정말 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대학 입시를 말해요. 예를 들면 예입니다. 이거는 예로 한 6년 중고등학교의 6년 동안 내신 성적을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누가 외고 가겠어요.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내신 잘 안 나오고 힘들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네. 교육청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 법 절차의 문제 지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제 재지정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재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면 이미 이 학교들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 입시가 바뀌면 되지 않겠느냐. 학교의 내신이라든가 일반적인 학교의 여러 가지 학생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아직 그렇게 가기엔 너무나 길이 멉니다. 거기다 여전히 지금 서울에 있는 유수대학들이나 혹은 이런 이 특목고나 이 자사고 같은데 역점을 두는 것이 결국 서울에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니까 예. 이것이 교육 전체를 잘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외고 자사고, 이 자사고라는 것이 이제 자율형 사립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립형 네. 사립고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자립형 사립학교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도 포함이 되고요. 자율형 네. 사립학교도 포함이 되고요. 네네. 자립형하고 자율형하고 좀 다르죠? 아니, 자립형 사립학교가 자사고고요. 네. 그게 이 자율성을 여러 가지 준다는 뜻에서 그런 거죠. 이 교육과 과정의 편성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좀 주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등록금 책정하는 것도 자율성을 주고 그런 것이 자사고죠. 네. 지금 근데 외고나 자사고의 반발이 좀 극심한데요. 교육이 정치에 휘말리고 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대안으로 이제 이미 부천에서 금년부터 시작한 것이요. 예. 일반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과목 중점 학교를 좀 두자. 이건 법률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부천의 28개 일반고를 전체를 다 정말 이 과목별 중점학교로 해서 어느 학교는 외국어 중점학교, 어느 학교는 과학 중점학교, 어디는 인문학 중점학교, 예술 중점학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이 이렇게 다양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어느 학교는 우수하고 어느 학교는 우수하지 않고 하는 계층화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학생들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과 중점학교를 하면서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자사고 외고의 경우도 예.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중점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아까 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2020년까지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이재정 교육감님이 다시 한번 나가실 생각이시죠? 그건 이제 내년 봄에 가서 제가 생각해 볼 일 있고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게 실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안 넘어가시네. 네. 근데요, 이게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지 않습니까? 예. 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이 의제가 전국적으로 예. 의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민들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예. 저는 그러나 우리 고등학교에 95%의 재학생과 95% 이상의 학부모들이 이 제 제안을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네. 경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쟁을 저는 이 출발점 자체를 다르게 해서 아예 100m 달리기에 한 50m 정도 가 있는 학생들과 원점에서 출발하는 학생들과 차이를 두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의 교육은 협력과 협동이죠.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열을 가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력과 각자의 어떤 그만이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는 자사고 시대나 외고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재정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대 교수, 총장, 교육감,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전제로 대화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는데,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로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이든 혹은 지역과 지역 간이든 혹은 개인과 개인 간이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여러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예.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또는 그 이전부터 합의한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은 남북의 공동의 책임이고 이것이 그 국제사회에서도 다 환호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또 신의에도 관계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제의는 아주 올바른 제의라고 생각하고 예. 아주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 말씀하셨는데요. 그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같은 경우에 혼수 상태로 지금 미국에 송환이 됐고요. 이게 식중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게 미국 측의 입장이고 신경 손상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화 제의가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합의가 되고,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 혹은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되던 과정과 그 이후에 거의 단절되고 파괴됐던 시간이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1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예. 또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5대 비리 원천 배제에 어긋나는 후보들 이 네. 부분 중 어떻게 이게 강경화 후보자는 이번 주말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하하 이건 오늘 주제와는 다릅니다만 예. 네. 저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원칙적으로 제의한 것과 예.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된 건데요. 나는 이 시점에서 장관의 어떤 역량, 이 시점에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외교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어떤 약간의 흠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는 더군다나 지금 이 첫 정부 아닙니까? 예, 예. 첫 정부의 첫 내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좀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고 이제 주말을 맞이할 텐데요. 7시 43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가 오늘 하남 가는 길 당산철교 부근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 부근으로 조금은 회복됐고요.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차가 많아 밀립니다. 노들로는 염창나들목에서 성산대교까지 더디게 통과하고 있고 현충로는 한강대교 고가차도에서 중앙대학교 입구 사이 쪽으로 밀려갑니다. 서남지역 국회대로는 서울 쪽으로 신월나들목에서 경인지하차도 다시 영등포구청에서 국회까지 쭉 밀려서 통과하고요. 강남권에서는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10일 새벽 1시라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나야나라는 우리나라 웹 호스팅 업체가 데이터 인질극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젠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답이 안 나오는 이 랜섬웨어, 여기에 이 감염이 된 건데요. 결국 50억 원을 내놓으라는 해커와 협상 끝에 13억 원의 암호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 규모를 비롯해서 복구 진행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랜섬웨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일단 웹 호스팅 업체라는 게 서버 제공해 주는 데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홈페이지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홈페이지에는 보통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을 하니까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좀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서버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서버를 그냥 구매하려고 그러면 비싸니까 그렇죠. 이걸 임대해주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웹 호스팅 업체라고 그러고요. 이번에 이제 피해를 입은 나야나 같은 업체는 한 30위권 정도 되는 웹 호스팅 업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니 이거만 깎아주나 봐요. 50억 하면 뭐 좀 어떻게 깎아주면 13억에 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제 랜섬웨어 관련해서도 뭐 비트코인을 요구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그 온라인 쇼핑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한번 해킹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간 다음에 너희가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나한테 지불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에 알리겠다. 이런 과정에서도 그때 굉장히 높은 금액을 부르면서 조금씩 협상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 못 잡나 봐요, 이거. 예? 이게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제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도 비트코인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억은? 이게 예전 같으면 뭐 비트코인은 가격이 굉장히 뛰었다 내렸다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지금은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또 이 비트코인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게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트코인을 추적해서 범인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떠냐면 비트코인을 나중에 이제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환전 과정 중에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뭐 외국 환전소를 이용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국제 공조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어떤 랜섬웨어인지 이거 밝혀졌나요? 뭐 랜섬웨어 이름 자체 이제 에레버스라고 하는 랜섬웨어고요. 에레버스. 네네.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면 얼마 전에 아주 문제가 됐던 랜섬웨어가 그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PC를 주로 대상으로 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레버스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타겟으로 합니다. 아, 리눅스요? 리눅스는 무료 공개되는 그 데이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세한 업체들, 회사들이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야나라는 웹 호스팅 업체가 이제 공격에 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야나는 이제 30위권 웹 호스팅 업체거든요. 이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가 한 150세대가 감염이 됐고요. 이 150세대에서 관리하던 그 홈페이지가 3,400여 곳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3,400여 곳의 홈페이지들이 다 마비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는 이제 심상정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거 지불해가지고 암호는 받았나요? 지금 협상을 해서 받고 있고요. 그런데 돈을 한꺼번에 다 줬다가 그 암호를 푸는 비밀번호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주고 키를 일부 받고 또 조금씩 주고 일부 받고 이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랜섬웨어, 히든 코브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교수님께서도. 이거 북한의 소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뭐 에레버스라고 하는 건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있습니다. NSA, FBI 뭐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 외국 기관들에서 저번에 문제가 됐던 워너크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워너크라이는 배후에 북한이 있다. 그 북한의 그 히든 코브라라고 그러는 해킹 조직이 연관돼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 워너카이. 하지만은 에레버스는 아직 그 북한과의 연계 관계는 알 수가 없다. 네,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 조금 주면 또 저쪽에서 암호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예전에도 이전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돈을 주고 암호 그 푸른 키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벌어진 사례들은 보통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 액수를 주고 협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있기로는 이번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나야나 케이스는 이게 13억 원이라는 돈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해커들이 이런 돈을 노리고 국내를 공격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랜섬웨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이게 막기가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백업이라고 그러죠. 백업. 이런 백업만 제대로 하면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백업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백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 백업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랜섬웨어가 떴다. 그럼 아예 그냥 포맷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외장 하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별도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별도 보관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컴퓨터 PC라고 했을 때 하드디스크는 아예 포맷을 하면 랜섬웨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감염시킨 어떤 해킹 프로그램도 그렇고 데이터도 다 포맷해서 없앤 다음에 백업한 걸로 다시 덮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덮으면 되죠. 네네. 그렇게 하면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번에 나야나도 사실은 백업은 했습니다. 백업은 했는데 우리가 보통 백업을 얘기할 때 온라인 백업하고 오프라인 백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뭐 클라우드 뭐 이런 데다가 데이터 백업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온라인 백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 PC가 감염되면 이 백업해놓은 데이터도 같이 감염이 되거든요. 이번에 나야나 같은 경우는 공격당한 서버와 또 이것을 백업해놓은 장치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백업한 것도 감염되고 서비스를 하던 서버도 감염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고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된 별도의 백업 장치에 백업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백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아마 그걸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이거 진짜 이 랜섬웨어 이거 어떻게든 이걸 잡아야지. 이거 진짜 이게 뭡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